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한 행정부 공식 문서가 의회에 딱 제출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첫 보도를 그걸 했는데 굉장히 발언이 셌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만약에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바라는 것은 한국이 몸방을 하고 우리가 지원 사격을 해줄게 라는 개념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내년에 대선이 있잖아요. 네. 트럼프가 될 경우 좀 전략이 바뀔 게 있을까요? 아니요. 사실 이게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게 제가 네. 2019년도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2020년도에 이제 선거 국면에 들어왔죠. 예. 근데 그 당시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한 행정부 공식 문서가 의회에 딱 제출이 됐어요. 그래서 네. 제가 첫 보도를 그걸 했는데 언론사 중에서는 굉장히 발언이 셌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더 이상 상징성을 쫓는 행사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전격적으로 태도를 변화해서 나오지 않는 이상 우리는 압박을 점점 더 강화할 것이다. 라는 걸 아예 대놓고 트럼프가 사인을 해갖고 의회에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도널드 트럼프 말기에도 굉장히 셌고, 예. 근데 이건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 이미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중국에 대한 위기의식이 이제 쌓여왔던 건데 좀 더 그걸 쉽게 이해하려면은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국방부가 제출한 이제 국방 안보 전략 보고서 National Defense Strategy라는 게 있어요. 예. 이게 우리나라 따지면 그 국방백서 같은 건데 미국이 이제 세계 경찰 국가로서 이제 대응해야 되는 이제 적성국들을 이제 순위별로 나눈 거예요. 예. 근데 1순위 위협에 중국과 러시아를 두고 2순위 위협에 북한과 이란을 두고 3순위 위협에 테러를 뒀어요. 그래서 하는 게 그 20년 동안 미국은 이게 뭐 이라크 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문에 군비 지출에 소홀히 해왔다.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다 이제 엄청 컸고 특히 중국은 경제까지 이제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패권을 뺏길 수 있다라고 아예 대놓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순위를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뒀는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어떻게 됐냐면은 그 셈법을 그대로 승계했어요. 더군다나 거기서 똑같은 1순위라도 중국을 좀 더 위로 보겠다 예. 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북한과 이란은 순위가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돼도 이 초당적인 공감대가 있어서 중국과는 이제 계속 갈등 구조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초당적이라는 게 지금 미국 국민들, 네, 미국 국민들이. 뭐 기업들, 네. 뭐 이제 공무원들 다 지금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네. 물론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애플 같은 이제 항상 이게 문제가 되긴 하는데 네. 중국이 지금 구사하고 있는 전략이 회색지대 전략이라고 해서 그 네. 초환전이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전통적인 이제 전쟁 영역이 있잖아요. 네. 미사일 쏘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경제 부문, 정보 부문 이런 부분에서 계속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 예. 그 다음에 뭐 허위 정보 유포, 사이버전.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을 이기려면은 한쪽만 하면 여러 가지 영역을 섞어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해야 된다. 이런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하고 공식 교리로 이렇게 채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뭐냐면 키신저 시대에는 중국이 자본주의 편입해서 민주화를 해서 공존할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햇볕 정책이었던 그렇죠. 거죠. 예. 그게 이제 틀렸다는 걸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그래서 그렇게 나온다면은 우리도 본격적으로 대응하겠다. 강경 자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한 게 이제 군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충돌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럼 지금 미국이 중국 대상으로 경제적인 전략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가장 이제 민감한 게 이제 화웨이처럼 이제 그 초정밀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제 네트워크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네. 그게 사실 이거를 재무부도 이제 나 이제 경제부처도 주도를 하지만 국방부가 지금 다 끼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가령 이제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 첨단 군사 장비에도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위기의식에는 이제 화웨이 같은 칩에는 이제 중국제가 들어가면은 미국은 이제 네트워크 군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만약에 불량 그 악성 코드를 심어놓으면은 백도어 같이. 백도어처럼 이제 무력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의존도를 줄여야 된다는 마인드가 굉장히 강해졌고
그 다음에 뭐 또 한 가지라면은 이제 트럼프 말기에 결국은 이제 코로나 문제가 큰 이슈가 됐잖아요. 그때 이제 국방부가 발표한 게 이제 자기네들 깜짝 놀란 게 이제 그 의료품이나 그 핵심 그런 이제 의료 장비 보니까 7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해 왔던 거예요. 그쵸. 까놓고 보니까 중국에 의존하는 그 공급망 경제성을 생각할 게 아니라 안전성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안보 관점에서 생각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미국 기업과 좀 갈등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정치권이나 이제 어떤 안보 측면에서는 계속 그렇게 드라이브를 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그럼 공급망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딪히기에는 미국도 리스크가 크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몇 년 정도 지나면 공급망이 확보가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그때는 미국이 이제 거릴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이 예. 이게 미국도 쉽지가 않은 게 예. 지금 당장 그걸 이제 바로 디커플링하기는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지금은 뭐냐면 핵심 부품이나 안보와 관련된 뭐 반도체 아니 뭐 핵심 뭐 의학 장비 분류 작업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한국이나 이제 일본처럼 중국에 의존하는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영향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뭐 반도체 공장이나 이런 걸 대부분 이제 중국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있는 기업한테도 이제 계속 이제 중국에서 그 의존도를 이제 줄여라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저희 경제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는 이렇게 된 겁니다. 저도 약간 좀 느낌 이상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TSMC가 네. 그 공장을 미국에도 짓지만 일본에도 그렇게 많이 짓고 있거든요. 네, 예. 예전에는 되게 레거시 수준으로만 했는데 점점 나노를 점점 떨어뜨리더니 네, 예. 첨단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서 왜 굳이 자꾸 이렇게 일본 쪽으로 넘어가지? 일본 쪽도 반도체를 뭐 하려고 하고 네. 최근에 보니까 일본 제철이 미국의 US 스틸도 인수를 하고 네. 그러면서 뭔가 약간 미국이 일본을 좀 많이 챙겨주는 모습이 나는데 이제 일본을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일본은 이제 네.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그 부분에서 공급망 네. 다변화에 관련해서 좀 한국보다 좀 빨랐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설계자 입장에서 애초에 이렇게 좀 계획했던 게 있었고 타이완의 이제 반도체와 관련해서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력 침공이 됐을 경우에 결국은 그러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게 과학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시나리오를 보면은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해서 가장 먼저 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이제 그 공장 점거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 리스크를 지금 다변화하기 위해서 좀 옮기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국방부에서 나오는 이제 AI 인공지능 기반 이제 보고서를 봤는데 네. 궁극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거는 이게 일본과 한국도 좀 위험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미국 본토로 다 불려 들어와야 된다. 삼성하고 어쨌든 뭐 일본에도 기업 있겠죠. 미국 본토에서 공장을 지어서 그러니까 그런 공급망을 최대한 중국에서 멀리 타격권에서 멀리 네. 빼자라는 게 좀 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당장은 비용이 많이 드니 네. 이제 궁극적인 목표로 이렇게 하면서 약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저기 러시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미국이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네. 이제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되는 게 네. 최근에 들어서 이제 미국 하원에서 그 우크라이나 전쟁 그 예산안 통과 안 시켜줘 갖고 지금 맞아요, 지금 맞아요.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미국인들이 그 비용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경찰 국가도 좋고 그러니까 러시아를 막는 것도 좋은데 근데 이게 일정 수준의 비용이 이제 하고 미국의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면은 그건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를 많이 따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미국이 이제 외교 안보 이유만으로 우크라이나에게 뭐든지 이제 물밀듯이 돈을 쏟아붓지는 않게 되고 대내적인 리스크를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복잡할 것 같긴 한데 예.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8월 달에 이제 북한이 이제 플레이어로 이제 참여하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금 신경 써서 극동 지방은 또 신경 안 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게
북중러가 굉장히 지금 밀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전망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미국이나 동맹도 이제 셈법이 복잡해질 것 같아요. 전쟁에서 보여줬지만 최근에 드론을 많이 활용하는 모습 보여줬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미국의 항공모함도 네. 그냥 큰 배이지 네. 이제 안전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제 그 드론이라든가 이런 좀 첨단 무기에서는 어떻게 좀 대응할까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다 이게 비대칭 전략 특히 이제 무인기나 아니면 극초음속 미사일 가지고 이제 항공모함들로 때릴 경우에 미국의 이제 진입이 전격적으로 차단이 되잖아요. 예.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미국이 엄청난 군비를 지금 증강을 시켜야 돼요. 근데 그러기에는 미국 예산을 늘리기에 지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네. 얼마 전에 그걸 대응하는 전략으로서 이제 유령함대라고 해갖고 미국도 똑같이 값싼 이제 무인함대 예. 항공모함은 이제 더 이상 만들지 않고 네. 이제 무인함대로 이제 AI로 조정해서 사람은 좀 적게 타고 그다음에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분산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전략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예. 문제는 예산입니다. 그 미국도 어쨌든 그 여유가 없는 시대에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군비가 그렇게 책에도 나오지만 사람들은 이제 미국이 이제 세계 1위 군사비 지출 국가라고 보지만 그 인플레이션이나 그 세계 최고의 군사 그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사실은 이 중국, 러시아, 북한 그리고 기타 위협을 모두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좀 여력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동맹 니네들이 좀 부담을 더 늘려야 된다. 우리가 다 할 수는 없는 거다. 라는 이게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최근에 미국 조선소도 한번 좀 알아봤는데 네. 예전에는 뭐 진짜 배도 많이 찍어냈었지만 이제 많이 노후화되고 인건비도 너무 올라가니까 실질적으로 군함을 생산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전쟁을 준비하기에는 거기가 더 큰 문제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예. 이게 지금 약간 변혁기이긴 한데 이제는 육해 공군 그리고 우주군까지 최근에 와서 이게 군을 이제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땅, 우주, 바다 다 이제 합쳐서 육군도 이제 무인기 뭐 바다에 대응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군도 지상전에 참여해야 되고 아메바 같은 군대를 이제 예.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다양한 영역에서 동시에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군대로 탈바꿈 한다는 군 내부에서 지금 개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우선은 그 예전에 우리 2차 대전만 해도 막 전차 막 찍어내고 이제 막 전투기 막 공장처럼 찍어내면서 물량으로 압도했었던 미국이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생산 능력 자체라. 근데 또 군함도 아까 봤더니 그게 있더라고요. 미국 밖에서는 생산할 수 없다. 예. 그런 법이 있던데. 네. 그러면 그거를 뭐 푼다던가 그런 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 뭐 이게 좀 러프하게 얘기하면은 거칠게 얘기하면은 만약에 한반도 유사시 이게 전자권 전환이나 이런 개념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이 미국이 바라는 것은 한국이 몸빵을 하고 우리가 지원 사격을 해줄게 라는 개념입니다. 미 육군이나 해군이나 공군이나 다 지금 네. 최우선적으로 지금 조달하고 있는 개발하고 있는 무기가 네. 초장거리 미사일 같은 걸 예, 많이 예, 만들고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리치가 긴 이제 무기를 많이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방에서 누군가 몸빵을 막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몸빵은 동맹국이 하고. 동맹국이 하고. 우리는 이제 위에서 그렇죠. 원거리 타격해주겠다. 예, 이거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결국은 미국도 이제 여유가 없어졌다고 하잖아요. 아. 더 이상 이제 6.25 전쟁과 같은 그리고 베트남 전쟁과 같은 이제 유혈 사태가 일어나는 건 대내적으로 굉장히 큰 이제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국의 유권자 마음들도 일단은 우리가 동맹국이긴 한데 자국의 안보는 자국이 가장 먼저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마인드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가령 이제 이게 여기서 많은 이 책에도 나오지만 많은 이제 군 고위 관리들이 얘기하는 게 아프가니스탄하고 우크라이나의 차이가 뭐냐. 그나마 미국이 이게 여유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준 이유는 우크라이나는 항전 의지가 있었다. 아프가니스탄은 근데 그냥 무너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그런 지원이라도 받으려면은 일단은 그 국민들이 얼마나 자국 안보에 대해서 우리는 지원하는 개념이지 자국은 일단
최우선적으로는 니네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마인드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아, 이제 그러면 효율주의로 바뀌었다고 네.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자, 한국도 예전에 뭐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좀 궁금했었거든요.